노인을 버리는 지게. 옛날 어느 농부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늙은 아버지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농부의 아내도 시아버지를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에휴, 늙으면 죽어야 해. 산송장이 먹을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아 먹으려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농부는 야단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남이 안 보이는 데서만 노인을 구박했습니다.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의 천대를 받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에휴,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 늙으면 어서 죽어야지. 하루는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맛있는 것을 만드는구나. 노인은 문을 열고 며느리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흥,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으시는군. 농부의 아내는 노인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더러 코를 막고 살란 말이냐? 귀도 발끝이네. 뭐, 귀까지 막고 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면 음식을 만들어 갖다 드릴 텐데 왜 미리부터 그러세요? 농부의 아내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주니까 그렇지. 노인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아 버렸습니다. 얼마 뒤 농부의 아내는 떡을 접시에 담아서 아무 말도 없이 노인의 방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겨우 떡 두어 조각을 주다니. 노인은 서글픈 생각이 들어 떡을 먹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떡은 도둑 고양이가 와서 몽땅 훔쳐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농부의 아내가 떡 접시를 가지고 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조각도 안 남기고 다 잡수셨네. 그때 방문이 획 열리며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떡 먹은 일이 없다.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하자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쩌냐게 이 접시에 떡을 수북히 담아 방문 앞에 놓아드렸는데 그 떡이 어디 갔어요? 난 떡 먹은 일이 없어.
이제 노망이 나셨나 봐. 이때 옆집의 개똥이 어머니가 떡 접시를 가지고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떡 잘 먹었어요. 아, 글쎄, 내 말 좀 들어봐요. 농부의 아내는 개똥이 어머니를 붙잡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냐게 내가 이 접시에 떡을 수북히 담아서 아버님 방문 앞에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렇게 접시가 텅 비었지 뭐유. 그런데도 아버님은 떡 잡수신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시네요. 에휴, 노망 드셨구려. 노인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시아버지가 망령이 들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부모가 망령이 들면 지게로 져다가 산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아버님을 고려장 지내야겠어요. 아내가 말하자 남편도 찬성을 했습니다. 내일 고려장 지냅시다. 마을 사람들도 아버님이 노망 드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차마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소. 복남이를 시킵시다. 복남이는 이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농부는 지게를 노인 방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버님,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실 테니 이따가 산 구경이나 하고 오세요. 농부의 아내는 이날따라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산 구경, 좋지. 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다 주는 아침을 먹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지게에 타세요. 복남이는 지게를 갖다 대었습니다. 산에 진달래꽃이 활짝 폈지. 노인은 지게에 타고 싱글벙글 했습니다. 복남이는 할아버지를 지게에 태워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때는 봄철이라 산은 온통 싱그럽게 피어난 나뭇잎들로 푸릇푸릇 했습니다. 먼 산의 아지랑이가 가물거리고 푸드득하고 꿩이 나는 소리가 상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진달래꽃을 한아름 꺾어다오.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진달래꽃은 뭐 하시려고요? 복남이는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 위로 올라가며 물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으련다. 진지 잡수시는데 왜 배가 고파요? 얘야, 모르는 소리 마라. 점심 굶기를 예사로 한단다. 어머니가 점심 안 차려주세요? 바빠서 종종 잊어먹는가 보다. 그래요? 복남이는 낮에 일하러 다니느라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 늙으면 어서 죽어야지.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남이는 할아버지를 지게에 져다가 산에 버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세요. 그러면 점심도 제가 꼭꼭 갖다 드릴게요. 지게에서 내린 노인은 그제야 산 구경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망령 들었다고 고려장 지내는 거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는 망령 들지 않았다. 아직은 정신도 말짱하고 냄새도 잘 맡고 귀도 밝아. 할아버지, 이 동굴에 잠시 계세요. 제가 이따가 이불도 가져올게요. 그래, 아들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사느니 이런 데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노인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이따 올게요. 오냐, 오냐. 복남이는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로구나. 집으로 돌아온 복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를 골짜기에 내동댕이 치고 왔어요. 아이고, 잘했다. 농부의 아내가 방 안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지게는 왜 도로 가지고 왔느냐? 내버리지 않고. 농부가 방 안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복남이는 지게를 광 속에 잘 갖다가 세워놓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지게를 없애면 이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산에 내버려요? 뭐?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늙어서 노망나시면 고려장을 지내야 할 것 아니에요?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어서 장가 보내주세요. 그래야 빨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게에 져다가 내버릴 것 아니에요. 복남아, 이 어미가 잘못했다. 어서 가서 할아버지를 도로 모셔오너라. 아이고, 복남아, 이 아비가 잘못했다. 어서 가서 할아버지를 도로 모셔오너라. 복남이는 그제야 생글생글 웃으며 광 속에서 지게를 꺼내어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굴 앞에 할아버지가 나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나를 여기 버리는 게 아니냐. 할아버지를 버리다니요. 복남이는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진달래꽃을 꺾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진달래꽃을 한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농부의 아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
애미야, 이 진달래꽃을 너에게 주려고 이만큼 꺾었다. 노인은 며느리에게 산에서 꺾은 진달래꽃을 한아름 안겨주었습니다. 아범은 어디 갔느냐? 아버님 오시면 해드린다고 쇠고기 사러 갔어요. 쇠고기는 너희들이 먹어야지. 얼마 살지도 못할 늙은이가 먹어서 무엇하니?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들은 살 날이 앞으로 창창하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따뜻한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복남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 마을에서는 고려장을 지내는 풍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멸치 대왕의 꿈풀이. 옛날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동해 바다에 3000년이나 묵은 멸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물나라였지만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하여 물고기들은 이 멸치를 대왕으로 모셨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멸치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 하는데 날씨 또한 어떻게나 변덕이 심한지 흰 구름이 뭉게뭉게 일더니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웠다 더웠다 온통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이 꿈풀이를 누가 해주었으면 참 좋으련만. 멸치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꿈을 풀어줄 물고기를 생각해 봤지만 마땅한 물고기가 얼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이가 워낙 많고 보니 부탁할 만한 물고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 바다의 물고기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놓고는 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어디 이 꿈을 풀이할 만한 물고기가 없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서해 바다에 800년 묵은 망둥이가 한 마리 있는데 멸치 대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 망둥이 말고는 마땅한 물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멸치는 한쪽에 서 있는 가자미를 불러서 가자미야, 수고스럽지만 내가 좀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합니까? 그래, 내가 다녀오는 게 좋겠다. 상대는 노인이니까 예의를 지켜서 기분 상하지 않게 모시고 와야 한다. 하고 멸치가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가자미는 갈 길이 막막했으나 멸치 대왕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망둥이님을 모시고 오면 너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겠다. 이 말을 들은 가자미는 그제야 신이 났습니다. 그럼 망둥이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가자미는
동해 바다를 떠났습니다. 남해 바다를 거쳐 서해 바다에 닿았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800년 묵은 망둥이가 있었습니다. 가자미는 자기가 찾아온 까닭을 얘기하고 망둥이를 데리고 동해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고기들이 망둥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와 그 행렬이 끝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망둥이가 들어서자 멸치가 손수 내려와 망둥이의 손을 덥석 잡고는 맨 윗자리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가자미는 본체 만체 했습니다. 가자미는 슬며시 화가 났지만 화를 낼 수 없고 하여 꾹 참았습니다. 이렇게 망둥이님께서 먼 길을 오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늦게나마 이렇게 멸치 대왕님을 뵙게 되어 반갑기가 그지 없습니다. 대왕님에 비하면 저는 새파란 물고기오니 말씀을 낮추십시오. 망둥이는 제법 겸손을 부렸습니다. 원, 별 말씀을요. 자, 이렇게 먼 길을 오셨으니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눕시다. 멸치와 망둥이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죽을 고생을 다하고 돌아온 가자미는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러나 멸치는 가자미에게 음식을 먹으라기는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자미는 화가 잔뜩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물고기들이 하는 꼴을 꼬아보고 있었습니다. 멸치와 망둥이는 한참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드디어 멸치가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망둥이는 열심히 멸치의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멸치의 얘기가 다 끝나자 망둥이님, 이 꿈풀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참 좋은 꿈입니다. 망둥이는 이렇게 첫마디를 하고는 어르신네께서 3000년 동안이나 수양을 쌓으시더니 이제 용이 되어 이 세상을 마음대로 부리실 꿈입니다. 하고 망둥이는 칭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허허,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멸치의 입이 옆으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 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 어르신네께서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내려왔다 함은 용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요? 또 뭉게구름을 일으켰다가 그것을 마음대로 얼려 하얀 눈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용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지요. 그리고 흰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때로는 주위로 때로는 더위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시니 이것이 곧 용이 될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좋은 꿈이올시다.
자, 그런 뜻에서 제가 술 한 잔 권해드리겠습니다. 멸치는 정말 흐뭇했습니다. 3,000년을 살아온 멸치였지만 이렇게 기분이 좋은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헤헤, 네 뭐 그렇게야 바라겠소만. 말은 겸손했지만 마음속은 한량없이 좋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배고픈 것도 꾹 참고 있던 가자미가 툭 튀어나와 한마디 했습니다. 이 늙어서 송장 다 될 것들아. 늙은이에게는 이 욕보다 더 심한 욕이 없었습니다. 송장 다 될 것이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지요. 음식상 앞에 앉아 있던 멸치와 망둥이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가자미를 쳐다봤습니다. 한편 환영 나왔던 물고기들도 가자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말이다. 가자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멸치는 어이가 없는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내 놈들이 먹을 걸 주지 않아도 내가 먹을 건 다 찾아 먹겠다. 하지만 지금 망둥이란 늙은이가 꿈풀이한 것이 들렸기로 이 가자미 나리가 바른 꿈풀이를 할 테다. 잘 들어보기나 해라. 가자미는 이렇게 말하고 꿈을 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던 한 생원이 서울 구경을 나섰겠다. 그 생원은 넓디 넓은 서울 장안 구경을 한 다음에 며느리에게 선물할 게 없냐고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런데 바늘 한 쌈지를 샀는데 서울 깍정이한테 속았겠다. 모두 가자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숨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바늘이라는 게 모두 휘어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겠다. 그래서 버리자니 아깝고 알 수 없이 낚시 바늘로 쓰게 되었는데 생원은 바닷가로 나가 낚시를 하게 되었겠다. 그때 발자 좋은 내 놈 멸치가 그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말았어. 그 생원이 낚시 끝이 무거운지라 휙 낚아챘으니 멸치 내 놈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올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생원은 저녁 반찬으로 내 놈 멸치를 석쇠에 올려놓고 굽는데 숯불이 덜 피어서 허옇게 연기가 나는구나. 그러니 흰 구름이 두둥실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훌훌 뿌리니 영락없이 흰 눈 같구나. 연방 부채질을 해 불길이 밑에서 치솟아 뜨거운가 하면 부채를 놀릴 적마다 찬바람이 불어 추웠다 더웠다 하는구나. 내 놈 멸치가 3,000년 동안이나 살더니 이제야 죽을 모양이구나. 그런 엉터리 같은 꿈을 가지고 뭐 용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망둥이란 늙은이도 이제 나이를 먹더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멸치가 가자미의 꿈풀이를 들어보니 일일이
이치에 닿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멸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가 어떻다고? 이 전하의 고얀 놈 같으니. 화가 난 멸치는 가자미의 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어떻게나 세게 얻어맞았던지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몰려 붓고 말았습니다. 한편 깜짝 놀란 가자미가 뒤로 물러나다가 그만 맥의 머리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때문에 맥의 머리가 납작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문어는 겁을 집어먹고는 재빨리 눈을 떼어 엉덩이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병어는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가는 멸치한테 뺨을 얻어맞아 가자미처럼 될 것이 뻔했습니다. 병어는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 바람에 병어의 입은 조그맣게 오그라들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동해 바다에는 생김새가 다른 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장새와 세 명의 장사들. 옛날 어느 부부가 대문 앞에 놓인 아기를 주워다가 키웠습니다. 이 무렵에는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부잣집이나 아기 없는 집에 대문 앞에 갖다 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도 그런 아기였습니다. 아버지, 나도 나무를 해올 테니 지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빨리요. 아이가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소꿉 장난을 하려는 줄만 알고 수수깡으로 장난감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나무를 해요? 아이는 장난감 지게를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른들이 쓰는 튼튼한 지게를 만들어 주세요. 오냐, 알았다. 아버지는 나무를 잘라서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지 손으로 뚝뚝 꺾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대장간으로 가서 쇠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쇠지게를 가지고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보, 저것 좀 보오. 무엇을요? 산이 움직여. 아이고, 이를 어쩌나. 뒷산이 흔들흔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아 부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고 내려오는 나무찜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나무를 산더미처럼 해왔습니다. 아이는 통나무를 잔뜩 해와서 손으로 뚝뚝 꺾어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안고 와서 주먹으로 깨어 돌대문을 해 달았습니다. 부부는 이 아이 덕택에 대궐 같은 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장쇠라고 불렀답니다.
힘을 장사같이 쓰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쇠는 마을의 힘든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으로 자란 장쇠도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벌판에 이르러 보니 큰 나무 하나가 폭풍을 만난 듯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이상하다. 장쇠는 그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나이가 나무 밑에서 배꼽을 드러낸 채 쿨쿨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가 숨을 쉴 때마다 나무가 휘청거렸습니다. 장쇠는 사나이의 코를 손가락으로 꽉 쥐었습니다. 사나이는 쩔쩔매다가 벌떡 일어나서 납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형님. 사나이는 장쇠에게 아우가 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기운이 센 줄 알았더니 형님이 최고입니다. 하하, 우리 함께 지내자. 장쇠는 콧바람 장사를 기꺼이 아우로 삼았습니다. 적을 무찌르러 가자. 두 장사가 함께 싸움터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두 장사 앞에 보이던 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산이 없어져 버렸네. 두 장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웬 사나이가 고무래로 산을 싹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얍! 장쇠는 몸을 휙 날려 그 사나이가 잡고 있는 고무래를 발로 밟았습니다. 고무래는 더 이상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노, 어디서 장난을 하고 있어? 아이고, 형님. 그 사나이도 장쇠에게 납죽 엎드려 절하고 아우로 삼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장쇠는 고무래를 가진 사나이도 아우로 삼아 함께 싸움터로 향했습니다. 적을 무찌르러 가자. 세 장사는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이번에는 들판에 물이 흘러들어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누가 또 장난을 하네. 장쇠는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강물이 흘러내리는 쪽에서 웬 사나이가 오줌을 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 장쇠는 몸을 휙 날려 그 사나이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사나이는 뒤로 벌렁 넘어지고 오줌 줄기는 하늘로 뻗쳐올라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쇠가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다가 함부로 오줌을 누고 있어? 아이고, 형님. 그 사나이도 장쇠 앞에 납죽 엎드려 아우로 삼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장쇠는 새 장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적을 무찌르러 가자. 네 장사는 싸움터로 이르렀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적군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줌 장사가 그것을 보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한 차례 오줌을 누웠습니다. 어, 사람 살려. 적군은 오줌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실력을 보여주지. 콧바람 장사가 나서서 콧바람을 세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오줌을 꽁꽁 얼려 놓았습니다. 적군은 이내 얼음덩이에 박혀 버렸습니다. 정수를 해야겠군. 이번에는 고물의 장사가 나서서 고물회로 얼음을 싹싹 긁었습니다. 내 장사는 간단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고는 어깨 동무하고 휘파람을 불며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느 산속에 이르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산속에는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이 집에서 자고 가자. 내 장사는 그 집에 가서 주인을 불러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청했습니다. 너희들 마침 잘 왔다. 이 조물애기들. 그 집 주인은 내 장사를 한꺼번에 붙잡아 골방 속에 쳐 넣어 버렸습니다. 힘이 아주 대단한 장사였습니다. 으하하. 집 주인인 장사는 집이 떠나가라 하고 웃었습니다. 내 장사는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저희들만큼 기운이 센 장사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기운이 센 장사를 만난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군. 이윽고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조물애기들이 걸려들었느냐. 내 장사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친 자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서 있었습니다. 도둑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내 장사는 몸이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도둑 장사가 말했습니다. 잘 됐다. 수평아리는 무엇보다도 몸보신에 그만이지. 저 녀석들을 내 생일에 유리해 먹어야겠다. 이 말을 들은 내 장사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귀신도 모르게 죽게 되었습니다. 도망치자. 내 장사는 있는 힘을 다하여 벽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둑들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내 장사를 붙잡아 새로 만든 감방 속에 쳐 넣었습니다. 얼마 뒤에 방바닥이 뜨거워졌습니다. 도둑들이 방에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내 장사는 방바닥이 점점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 장사들은 저희끼리 밖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장새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찬바람아, 불어라. 서리야, 내려라. 그러자 그 뜨겁던 방바닥이 금세 식고 감방에는 고드름이 얼었습니다. 불을 뗐는데 고드름이 얼었잖아.
이놈들이 요술을 부리는군. 도둑 두 명이 감방 안을 들여다보며 떠들어댔습니다. 장세는 그 도둑 두 명을 잡아 팔을 쑥쑥 뽑았습니다. 도둑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날개 돋친 도둑 장사가 나타나 장세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아주 제법인걸. 심심한데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좋다. 한번 겨뤄보자. 장세는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두목도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싸우다가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지? 도둑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팔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장쇠의 팔이었습니다. 두목의 아내가 재빨리 그것을 주워 잘린 부분에 재를 뿌리려고 했습니다. 제자리에 도로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장사가 그것을 빼앗아 공중으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형님, 팔 떨어진 것 올라갑니다. 그 팔은 곧 공중에 높이 떠있는 장쇠의 팔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이어서 팔 한 개가 또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두목의 팔이었습니다. 새 장사는 잽싸게 그것을 주워 재를 뿌렸습니다. 두목의 아내가 그것을 주워 공중으로 던졌지만 달라붙지 않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목의 머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새 장사는 재빨리 그 머리에도 재를 뿌렸습니다. 결국 두목은 장쇠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장쇠는 땅으로 내려와 두목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두목의 아내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로 변했습니다. 듣거라. 너희들은 이제껏 이 여우한테 홀렸던 것이다. 장세가 도둑들에게 외쳤습니다. 도둑들은 모두 장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세는 광 속에 있는 금은 보화를 꺼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형님 고향에 가서 살겠습니다. 콧바람 장사, 오줌 장사, 고물의 장사는 장쇠를 따라가서 함께 마을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의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효자와 신비한 느티나무. 만석이라는 총각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만석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들어 그만 자리에 누웠습니다. 만석은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총각, 어머니의 병엔 산삼이 제일이요. 산삼밖에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는 없소. 지나가던 나그네가 만석을 보고 말했습니다. 손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오. 하지만 산삼을 구하려면 너무도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 것이요. 나그네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산삼을 구하러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산삼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산삼을 구하러 산속을 헤맨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었네. 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삼을 구하러 다닌 지 꼭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헛걸음을 쳤습니다. 만석은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아, 잠시 걸음을 멈추어라. 느티나무 밑을 지나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느티나무만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말소리가 들렸는데 만석은 다시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의 요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내가 너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을 알려주겠다. 또 등 뒤에서 말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이 있다고요? 만석은 엉겹결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 만석은 소리나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리가 느티나무에서 들려온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느티나무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느티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티나무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알려주십시오. 만석은 느티나무를 향해 빌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느냐? 느티나무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느티나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정말입니다. 하늘에 맹세하겠습니다. 그럼 너의 두 눈을 빼서 내게 바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곧 두 눈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너의 어머니 병이 곧 나리라. 예. 만석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뽑아 느티나무에게 바쳤습니다. 오, 너는 참으로 효자로구나. 나는 너의 효성에 감동이 되었다. 어서 눈을 떠보아라.
느티나무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두 눈을 받쳐서 앞을 볼 수 없는데요. 아니다. 어서 눈을 떠보아라. 예, 어서 눈을 뜨라는데도. 만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만석은 놀랐습니다. 앞이 훤히 보였습니다. 분명히 내 손으로 눈을 뽑았는데. 만석은 느티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느티나무가 신비스러운 빛에 쌓여 환하게 보였습니다. 두 눈을 뽑았는데 정말 잘 보입니다. 어인 일입니까? 만석이가 감격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시험해 보았느니라. 과연 내가 효심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제 이 느티나무 잎을 다 가지고 가서 다려드려라. 그러면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만석은 벌떡 일어나 느티나무 잎을 한 주먹 땄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석은 느티나무에게 여러 번 절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느티나무 잎을 다렸습니다. 어머니, 약을 드세요. 무슨 약이니? 느티나무 잎 달인 물이에요. 느티나무 잎 달인 물이라고. 예, 그게 무슨 약이 되니? 아니에요. 이 약을 드시면 틀림없이 낫는데요. 만석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느티나무 잎 달린 물을 어머니 입에 떠 넣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어머니, 무엇이 이상해요? 다른 약은 먹기가 힘들었는데 이 약은 아주 입에 잘 넘어가는구나.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 이 약은 잘도 넘어간다. 어머니는 연거푸 약을 마셨습니다. 예, 만서가. 예, 어머니. 이젠 하나도 안 아프다. 참으로 그 약 신기하구나. 어머니, 정말이세요? 만석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하얗던 어머니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얼굴이 불그스름했습니다. 왜 거짓말 같니?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빙그르 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나으셨군요. 만석은 어머니를 얼싸안고 방 안을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만석은 너무도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신목, 즉 신비스러운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병만 나면
이 느티나무에게 빌었습니다. 오늘도 이 느티나무는 광주시 서석동에 우람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효자를 만들었다고 효자 느티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초상 집에 간 바보. 옛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보의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한심하기도 하고 안됐기도 하여 늘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마을 김대감 집에서 초상이 났다는 정갈이 왔습니다. 바보의 아버지는 농사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일도 할 줄 모르고 빈둥빈둥 돌아다니며 실수만 저지르는 바보 아들을 대신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초상집에 가서 실수나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옆집에 사는 박서방도 초상집에 간다고 차리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바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얘야, 너도 얼른 저 박서방을 따라가거라. 그리고 박서방이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별 탈이 없을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박서방을 뒤쫓아 뛰어갔습니다. 박서방이 냇물을 건너다 잘못하여 바지 끝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일부러 옷 전체를 적셨습니다. 바보는 물이 질질 흐르는 옷을 입고 박서방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앞에 가던 박서방이 급히 걷다가 돌부리에 채여 넘어졌습니다. 박서방이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하자 바보는 일부러 돌부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무릎이 까져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바보는 다시 절뚝절뚝 박서방을 따라갔습니다. 박서방이 길 모퉁이를 돌다가 잘못하여 놀고 있던 강아지의 꼬리를 밟았습니다. 깨갱 깨갱. 강아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아나자 바보는 쏜살같이 강아지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강아지 꼬리를 꽉 밟았습니다. 상갓집에 들어서던 박서방은 실수하여 문지방의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것을 본 바보는 있는 힘을 다해 문지방의 머리를 꽝 부딪혔습니다. 어찌나 세게 문지방을 들이박았는지 너무나 머리가 아파 눈이 핑핑 돌았습니다. 박서방이 아픈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안방에 들어서자 바보도 허둥지둥 따라 들어갔습니다. 바보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서 보니 박서방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상주에게 절을 하다가 그만 방귀를 뽕 끼고 말았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있던 바보도 절을 하느라고 엎드리고 있다가 안 나오는 방귀를 억지로 끼려고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그만
똥을 팍 싸고 말았습니다. 초상집의 문상 같던 바보는 실컷 망신만 당하고 구린내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뽐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박서방이 하는 것보다 무엇이든 더 잘했어.